네, 여러분 요 책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이건 제가 올릴 수가 없고요. 저기 뭐지 구입을 하시든지 아니면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으시든지 하시고, 제가 원래 띠지를 다 빼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이제 띠지를 둘렀고, 그 로자라는 필명으로 유명한 이현우 선생님이 이렇게 제가 아까 수업 중에 언급했는데 이제 이렇게 광고 문구를 또 넣었습니다. 이걸로 보시면 됩니다. 번역이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 문학동네 점집은 겸사겸사 얘기를 하자면 표지가 항상 너무 좋은데, 오히려 절망은 표지가 상대적으로 안 좋다고 할 정도로 지금 다른 표지들이 더 좋습니다. 이번에 제아벌 번역이 새로 나왔는데, 그게 두 권인데 표지가 되게 좋은 게 도끼가 이렇게 돼 있고요. 도끼 머리가 있고 그게 이제 할머니 노파를 딱 내려치는 그림이 1권인가 이렇고, 2권은 이 도끼의 손잡이 부분인데 그 위에인가 여기에 이제 라스콜리니코프로 우리가 읽어야 되는 또 어떤 사람이 딱 이렇게 있어요. 그 1, 2권을 딱 놓고 보면 딱 도끼에 노파와 라스콜리니코프, 노파 알료나와 라스콜리니코프 이렇게 딱 되도록 돼 있습니다. 표지가 되게 강렬하고, 절망은 그에 비하면 오히려 표지가 빠진다고 할 수 있는데, 문동 전집의 약간의 불만은 일단 무겁다는 겁니다. 중후한 느낌은 들죠. 이만큼이 다 검정색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걸로 보시고, 아까 그 이제 범죄 얘기를 했었는데, 글쓰기 예술이 먼저냐 범죄가 먼저냐, 이게 이제 두 개가 서로 맞물려 간다. 그리고 이제 그 리다한테 자기의 계획을 이제 설명을 할 때는 형제 사례의 속된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걸 엄청난 비극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형의 앞날을 위해서 이제 자기가 희생되려고 하는, 자기를 희생하려고 하는 뭐 동생, 그런 뭐 숭고함, 형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막 리다도 막 이렇게 나이브한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근데 중간에 보면은 리다가 근데 이거 어디선가 읽은 내용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제 읽은 소설의 내용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제가 나중에 더 자세히 얘기를 하겠지만 게르만이 허가 찔리는 거죠. 자기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정말로 뭐지 독창적인 범죄인데, 그 다음에 또한 독창적인 소설인데, 이 범죄 자체도 이제 굉장히 진부하다라는 거를 이렇게 나이브한 리다조차도 이제 알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연쇄살인범 얘기를 할 때 그 말을 많이 하는데, 너는 진짜 나쁜 놈이야 이렇게 말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흉악범, 연쇄살인범 이런 사람들은 원래 그렇게 잔인한 게 일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을 말하자면 모욕할 수 있는 최고의 말은 오히려 넌 너무 진부해 이거라는, 그 너의 수법은 너무 흔해 빠졌어 이제 이런 건데, 여기서 지금 게르만이 딱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사여사에서 이제 범죄를 다 이렇게 저지르고, 라인강이요 침묵하라 하고서 이제 라인강을 이제 넘어갑니다. 이렇게 다 차 안에다 집어넣고 쭉쭉 한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이 게르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스톱 여러분, 경찰관처럼 거대한 하얀 손바닥을 들어 올리고 스톱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연민 어린 한숨은 그만, 동정은 스톱. 여러분 중에는 나를 이해받지 못한 이 시인을 동정할 사람이 분명히 있을 테지만, 여러분의 애도는 받아들이지 않는 바이다. 연기 안개 속에서 손율이 떨린다. 이건 식구가 아니올시다. 이건 도스옙스키의 소설 피와 침에서 가져온 구절이다. 아 죄송, 슐트 운트 준의 죄와벌이지.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비꼬는 거예요. 죄와벌인데 그냥 일부러 한번 바꿔서 얘기해보고, 무슨 회계 따위는 전적으로 논외인 바, 예술가는 자기 작품이 이해받지 못해도 회한을 느끼지 않는 법, 보험금에 관한 한, 뭐 이렇게 이제 또 나가는데, 여기서 이제 자기가 직접 얘기를 하고 있듯이 이제 라스콜리니코프의 그 범죄를 은연중에 이제 모델링한다. 그거를 하나의 미텍스트로 두고서 자기는 지금 보험 사기 형식으로 해가지고 살인을 이제 저지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라스콜리니코프를 떠올려 보면, 이번 학기에는 까라마조프 읽니라 또 제와벌은 읽지 않았는데 여러분 방학 때 꼭 읽으시기 바라고요. 라스콜리니코프도 처음에 살인을 저지를 때는 이론에 따른 살인입니다. 자기 나름의 시나리오가 딱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엄정하게 살인을 저지른다. 혹은 저지르려고 하죠. 근데 그 알료나 노파를 살해하려는 그 시점이 자기 나름대로는 계산된 시간이었거든요. 그때는 리자베타가 집에 없다. 그래서 하필 그 시간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잠을 자다가 살짝 늦었어요. 아마 살짝 늦지 않았다면은, 그 잠을 자지 않았다면은 살짝 늦지 않았을 것이고, 그랬다면은 리자베타가 오기 전에 모든 것을 끝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살짝 낮잠을 자고 늦잠을 자는 바람에 살짝 늦었고,
범행을 저지른 다음에 그러니까 할머니를 죽인 다음에 리자베타가 들어와서 리자베타하고 부딪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그 라스콜리니코프가 취할 수 있는 액션이 별로 없다. 제가 이거 제아벌 수업할 땐 되게 자세히 얘기하는데 여하튼 리자베타를 죽이게 됩니다. 바로 요 대목. 그 원래 라스콜리니코프의 시나리오에는 없는 리자베타의 등장과 그로 인한 리자베타 살해, 이거가 이제 그 대본에 없는 거잖아요. 이제 여기서 그 라스콜리니코프가 그렇게 절대적으로 맹신했던 이성과 의지, 그게 이제 이렇게 와르르 무너진다는 거죠. 자기의 이성에 따라서,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그 다음에 굉장히 견고한 시나리오에 따라서 살인을 하고, 그렇게 살인자들이 나중에 가서 자수를 하거나 혹은 이제 발각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는 전적으로 자기 범죄를 견디지 못해서 그렇다, 나약해서 그렇다, 두려워해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몰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이제 범행 현장에서 라스콜리니코프가 경험하는 것은 니또, 러시아어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건 아닌데 이건데, 이거 이제 그 악령에서 비리긴스키라는 되게 그냥 좀 부차적인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이 이제 그 샤토프를 죽이고 나서 하는 말이거든요. 이건 아니야, 이거예요. 그냥 일상적으로도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 라스콜리니코프도 똑같습니다. 이건 아니야, 이거예요. 자기 계획대로 다 될 줄 알았는데 이건 아니었죠. 그 다음에 범행 이후에 자기는 굉장히 단단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맨 처음에 라스콜리니코프가 느끼는 거는 미학이에요. 미학적인 수치입니다. 이렇게 더러울 줄 몰랐어. 이렇게 혐오스러울 줄 몰랐어. 너무 역겨워. 이런 겁니다. 막 피 묻은 손을 씻고, 그 다음에 그 할머니가 이렇게 그 열쇠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걸 이렇게 목에 이렇게 걸고 있거든요. 그게 잘 떨어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도끼 날 가지고 말씀 썰어 가지고 열쇠를 꺼내고 그 열쇠를 가지고 또 막 맞춰 봐야 돼요. 그런 일련의 활동, 이런 것들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집에 와서 누워 가지고 가만히 생각을 해봐도 나폴레옹이 노파에 이런 괴짝이나 만지러 들다니 정말 너무나도 이거는 더러운 짓이야. 그래서 미학적인 수치를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하지만 라스콜리니코프가 느끼는 이 미학적 수치는 소설을 쭉 읽어보시면은 결국 이제 양심, 윤리적인 수치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논문도 있고, 그리고 뭐 죄와벌은 여러분 꼭 읽으셔야 되고, 읽으시면 뭐 지금 제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한테 줄 수 있는 그런 소설이니까 곧 죽어도 읽으시고. 자, 이것을 배면으로 할 때 게르만의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거의 99.9% 미학적인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그 윤리, 폐륜 이런 문제는 거의 없어요. 라스콜리니코프는 이게 되게 중요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라스콜리니코프가 흔들릴 때, 이건 아니었어 라고 생각할 때, 그때 바로 이게 신이 이제 치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의 형상이 육화된 캐릭터가 바로 소냐거든요. 그리고 이제 소냐가 너 가서 사과해. 사과가 아니라 용서를 빌어 이제 하는 그 대목, 저기 광장으로 나가서 머리를 이렇게 딛고 사방을 향해서 내가 죽였어라고 외치라고, 그러면 하느님이 너한테 새로운 삶을 보내줄 거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대목 있잖아요. 근데 이제 라스콜리니코프가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데, 이제 여하튼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는 반면에 여기 그 절망에서 이제 게르만의 경우에는 오로지 미추의 범주만 나오는 걸로, 적어도 그게 99%인 걸로 이렇게 보이고, 그와 관련한 죄와벌에서 미학적 수치와 맞물려 있던 윤리적 수치가 여기서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한 1% 정도는 있어요. 그건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라스콜리니코프의 경우에도 우리가 이 라스콜리니코프가 오로지 이론에 따라서만 범행을 저지르려고 한 것인가, 그러니까 순전히 이것은 미학적 범죄인가, 적어도 이제 초반에 그렇게 물을 수 있을 텐데, 생계를 염려하는 마음은 전혀 없었는가, 이렇게 말이죠. 물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원체 가난했으니까. 라스콜리니코프가 학비를 못 내가지고 학교도 지금 못 다니고 있고, 엄마도 막 지금 연로하시고 막 눈도 점점 안 좋아지시고, 누이 동생은 오빠를 위해서 거의 몸을 팔다시피 이제 시집을 가려고 하는 그런 누진한테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그 구시대의 전시대의 그 장남으로서 라스콜리니코프가 느꼈던 그 무게, 그런 것이 아주 없다고 할 수 있는가 하고 우리가 이제 반문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게르만이 초콜릿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나의 초콜릿 사업이 망하게 생겼어, 이런 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생계형 범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나도 이제 속물적인 쪽으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이렇게 나간다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인제 이 그렇게 될수록 이 게르만은 뭐야? 더 자기 기만에 인제 시달리게 된다. 이건데 이 소설을 떠받들고 있는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닮음, 분신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그 프라하 초반입니다. 프라하에 출장 간 그 장면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은 길바닥에 누워 있고 한 불황아가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걸 딱 보자마자 얼빠진 생각이야.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저 사람은 자고 있어. 그냥 자는 거야. 뭐 하러 코를 들이밀어. 뭘 살펴보려고. 그럼에도 나는 다가가서 내 멋진 구두코로 꺼림직한 듯 그의 얼굴에서 모자를 벗겨냈다. 오케스트라에어 팡파를 울려라 이거죠. 아니 이게 낫겠다. 고개를 할 때처럼 숨을 헐떡이며 둥둥둥 북을 쳐라. 믿기지 않는 순간이다. 나는 기적을 보고 있었다. 너무도 완벽하기에 또 원인도 목적도 없기에 기적은 내 안에서 일종의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라고. 자, 닮음이란 것은 비록 순간일지라도 모종의 현상처럼 객관적으로 엄연히 존재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철저히 주관적인 특정 주체의 감각적 경험의 산물, 심지어 자기 환상과 그것에 빠지려는 맹목적 의지의 산물인가? 라는 물음을 제가 이 논문 쓸 때는 이거에 굉장히 골몰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 네.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서울대 입구역에서 걔를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걔는 중국애고, 네, 십몇 년 전에 내가 유학했을 때 예를 들자면은 그 기숙사에 같이 있었던 중국인 남학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지금 도저히 한국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또 걔가 아니에요. 근데 순간 한 1초, 2초 찰나 어떤 전혀 그가 아닌 어떤 제3자에게서 걔의 모습이 확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조금씩 경험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역사적인 인물일 수도 있어요. 나폴레옹을 너무 닮았다든지 이런 식으로 갑자기 이렇게 깜짝 놀랄 정도로 어떤 순간적으로 그렇게 닮음을 딱 현시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경험이 있으시면 좋겠는데, 네, 저는 그런 경험이 몇 번 있기 때문에 이 뭐지 게르만의 차고 그게 조금 이해가 되고요. 그러니까 1번인 거죠. 아주 순간적일지라도 어떤 객관적인 형식으로 닮음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개는 이게 굉장히 찰나적이고, 아, 뭐죠? 오빠는 되게 나폴레옹을 닮았네요. 그냥 이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속 그 사람을 알아가면은 나폴레옹하고 물론 1도 닮지 않았어요. 외모건 뭐건. 그래서 이제 다 없어지는 거고, 그 사람은 그냥 그 사람 고유의 이제 모습을 갖게 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2번으로 보면은 이 주체의 감각적인 경험의 산물 100% 이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남들이 보면 또 하나도 닮지 않았어요. 근데 사실 1번의 경우에도 남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데 내 눈에 순간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그때는 이 물음이 굉장히 정치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다시 읽으니까 조금 애매한 구석이 있네요. 근데 이제 어쨌거나 맹목적인 자기 기만의 산물, 이 A와 B가 되게 닮았다라고 생각하는, 실은 닮지 않았는데 A와 B 사이에서 계속 이제 닮음을 보려고 하는 건데, 여기 지금 이 장면이 되게 우습습니다. 그래서 게르만은 펠릭스를 딱 보자마자 야, 넌 모르겠냐? 우리 둘이 너무 닮지 않았니? 막 이런 식으로 네 눈엔 안 보여? 이러면서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묻는데, 펠릭스는 미리 말하면 저는 이 소설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인물이 펠릭스거든요. 근데 펠릭스야말로 제대로 되게 잘 그려진 인물인데 나보코프 입장에서는 게르만 같은 캐릭터를 그리기는 되게 쉬웠을 거예요. 이게 지적인 유의를 즐기고 집단에는 뭐 삼류든 어떻게 되든 그런 유의를 즐기고 자기의 막 현학을 뽐내려고 하는 이런 인물을 그리기는 쉬웠을 텐데, 펠릭스는 100% 자연이잖아요. 이런 인물을 나보코프는 그리기가 힘들었을 거고, 그래서 분량을 많이 줄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이제 이렇게 딱 객체로 이렇게 설정을 해놨는데, 여기 처음 만나는 장면에서도 막 게르만이 열광을 하니까 펠릭스는 거의 뭐 우리로 치면 이렇게 약간 사투리까지 이렇게 쓰면서 아이고 무슨 소리예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가 닮았시요 이런 식으로, 부자하고 가난뱅이가 어떻게 닮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대꾸를 합니다. 그러니까 게르만은 1차적인 닮음, 얼굴의 닮음 플러스 거의 무슨 존재론적 닮음 막 이런 거 생각하는 것 같고, 그의 그 말에 대해서 펠릭스는 오히려 이제 심드렁하게 이걸 이제 계급론으로 이렇게 이제 응수하게 됩니다. 요게 이제 계속됩니다. 그래서 둘의 코드는 계속 맞지 않아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이 분신과 원상 간의 이제 가짜 분신과 가짜 원상이죠. 이 긴장을 유지하고 작품을 이끌고 가는 축이 됩니다.